네, 반갑습니다. 권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기나긴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영웅으로 이름을 남기신 분들도 있고 악역으로 이름을 남긴 쓰레기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악역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에게 더 큰 흥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악역으로 맹위를 떨친 중국의 3대 악녀 중 대표적인 측천무의 경악할 삶에 대해 역사적 기록을 근거하여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국의 3대 악녀 하면 측천무, 여태우, 서태우가 대표주자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중 중국 최초이자 마지막 여황제에 등극하면서 자신의 야욕을 위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저지른 측천무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김없이 권력의 배후에서 악녀들이 등장하지만 중국의 악녀들은 그 클래스가 다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측천무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측천무는 중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여걸이며 괴이한 행적과 더불어 세계사를 통틀어 손꼽히는 여군주지만 훗날 도덕과 윤리가 발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측천무라는 말은 무주의 황제라는 뜻이며 무측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때는 서기 624년, 당시 당나라 수료였던 장안의 유복한 가문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당시 중국은 나라가 분열되어 몇백 년간의 대격변기인 상황이었는데, 한 영웅이 그 혼란했던 중국을 통일한 후 당나라를 건국하는데 그 인물이 당고조라 불리우는 이연이었습니다. 그 당나라 건국 시 이연을 도운 개국공신이 측천무의 아버지인 무사왁입니다. 당고조는 무사왁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그의 첫 번째 아내가 죽었기에 명문가의 여인을 소개시켜주는데 그 양씨와의 사이에서 3명의 딸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둘째 딸로 태어난 아이가 훗날 측천무가 되는 무조였죠. 무사왁의 가문에서 둘째로 태어난 무조는 태어날 때부터 관상이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원천강이라는 도사가 우연히 놀고 있는 무조를 보고 용의 눈과 봉황의 머리를 가졌으니 귀하기가 이를 데 없구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조는 아버지의 능력에 힘입어 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춤, 노래, 시문은 물론 승마와 무예까지도 뛰어났던 정말 다재다능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가 12살 때 아버지인 무사왁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녀의 삶도 더불어 힘들어지게 됩니다. 전처의 아들들이 후처인 양씨와 그 딸들을 핍박하였고, 원래 장사꾼 출신이었던 무사왁에 대한 세상의 안 좋은 편견 가운데 무조는 큰 권력을 갖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야망을 어려서부터 키우게 됩니다. 무조의 뛰어난 인물이 장안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고, 이 소문이 궁예까지 들리면서 무조는 과거 아버지의 뒷배와 뛰어난 외모로 637년 다소 낮은 품계인 정오품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당태종은 그녀가 너무 어렸기에 여인으로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한 그녀의 강한 성품에 다소 경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태종은 여당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고구려 원정에서 얻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얼마 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무측천은 왕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당시 왕실의 관습에 따라 감업사의 비구니가 되기에 이릅니다. 황제가 죽으면 황제의 여인들은 죽거나 수절을 위해 비구니가 되어야 했거든요. 무측천은 원치 않게 평생 비구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녀의 배후에는 태자였던 고종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태종이 병에 시달리던 시기에 고종은 황제의 간호차 왕의 침소에 자주 왕래하였고, 이때 고종은 무측천의 미색에 현혹되어 러브라인이 형성되었지만 아버지의 후궁인데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황제의 후궁이 황제의 아들과 눈이 맞았다? 이거 중국판 사랑과 전쟁이 예상됩니다. 결국 태종은 죽게 되었고, 고종은 1년 후에 무측천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재회를 성사시킨 인물은 바로 왕황후였습니다. 왕황후가 자기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무측천을 왜 불렀을까요? 당시 궁에서는 고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후궁인 소숙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황제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정비인 왕황후는 그런 소숙비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겠죠. 황후는 그런 소숙비를 몰아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고종과의 연민이 있었던 무측천을 이용하여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왕황후는 고종에게 무측천을 후궁으로 들이자는 제안을 하였고, 고종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여 그들은 다시 1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고, 왕황후 덕에 입궁한 무측천은 발톱을 숨긴 채 자신을 비구니 신세에서 구원해준 왕황후의 충성스러운 개가 되어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무측천은 남다른 야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무측천은 황후에게는
깍듯이 대하면서 뒤에서는 황후의 외척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 서서히 그녀의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측천은 고종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남 2녀의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러던 중 무측천은 654년 고종의 첫 번째 딸인 안정공주를 낳게 되는데, 고종의 사랑을 듬뿍 받던 그 공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측천이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왕황후에게 공주의 살인을 덮어씌우려는 천인공노할 계략이었고, 이에 넘어간 고종은 대노를 하며 왕황후를 폐위시킨 것이라고 전해져 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건이 의도한 것이든 예기찮은 돌연사이든 정확치는 않지만 황후를 폐위시킨 빌미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황후 자리를 탐내며 소숙비와 왕황후를 처단했음에도 무측천은 황후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는 고종과 당나라를 세운 개국공신들이 서슬퍼렇게 노려보고 있었고, 사실 태종의 9번째 아들인 고종은 이런 기득권층에 의해 허수아비처럼 세워진 왕이었고, 폐위된 왕황후의 집안도 이런 기득권층의 가문이었기에 칙천무를 절대 지지할 리가 없었겠죠. 결국 고종은 칙천무를 황후로 올리려 하였으나 기득권층에 가로막혀 칙천무를 가장 높은 품계인 신비로 임명하는 것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종은 꾀가 많은 칙천무에게 의존하기 시작하였고, 칙천무는 고종을 등에 업고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은 정오품의 후궁 출신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비어있는 황후의 자리를 놓고 대립하던 중 고종은 기득권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칙천무를 황후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황후가 된 칙천무는 힘이 생겼기에 본격적으로 자신을 반대했던 정족들을 향한 피해 보복을 시작합니다. 칙천무는 본인으로 인해 궁에서 쫓겨나 원수가 된 소숙비를 데려다 다리를 자르고 술이 든 항아리에 담가 죽였습니다. 이때 소숙비는 죽으면서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나 쥐가 된 칙천무에게 복수하겠다는 처절한 복수의 멘트를 남기며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신경 쓰였는지 칙천무는 궁에서 고양이를 절대 기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다음 순서로 복수의 대상은 기득권층의 대신들이었습니다. 칙천무는 대립관계에 있었던 대신들을 모두 유배 보내고, 그 핵심에 있었던 장손무기와 저수량 등은 유배지에서 자결할 것을 명했습니다. 칙천무의 피해 사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황태자로 책봉된 이충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아들인 이홍을 황태자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도를 넘는 칙천무의 이 같은 행각은 폐위세자였던 이충과 대신들의 고변으로 고종은 칙천무의 폐위를 논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칙천무가 아니었죠. 그녀의 심어놓은 신복들에 의해 이러한 사실은 곧장 칙천무의 귀에 들어갔고, 폐위를 논했던 대신들과 폐위된 황태자 이충을 엮어서 대역죄로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악재를 처리한 칙천무는 궁 내부를 장악해가며 국가의 행정부서까지 간섭하며 개편을 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모양새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칙천무의 능력은 대단히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북문학사의 설립입니다. 과거제도의 시조가 되는 북문학사는 젊은 인재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주었던 동시에 칙천무의 세력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진 세력인 북문학사가 설립되면서 기존의 썩은 기득권 세력들은 모두 힘을 잃게 하는 시너지 효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즈음 고종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었고, 좋든 싫든 황태자로 책봉된 칙천무의 아들인 이홍에게 왕좌를 물려주려 하였으나 총명했던 이총은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칙천무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똑똑한 아들마저 암살한 게 아니냐는 후문이 돌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황태자로 둘째 아들인 이현이 책봉되었는데, 칙천무는 이 새 황태자 이현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대립각을 세우던 중 이현에게 문란한 사생활과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폐위를 시키고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배지에 감금되었던 이현은 얼마 가지 않아 사망합니다. 이현이 죽고 새로 황태자가 된 인물이 바로 중종입니다. 중종은 고종과 같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중종은 683년 고종의 죽음과 함께 황제에 등극하게 되었고, 칙천무는 왕의 어머니인 태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왕이 된 중종의 비였던 위황후도 칙천무와 비슷하게 한 성깔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위황후는 그녀의 일가와 연합하여 유약한 종종을 휘두르며 난장 파티를 하고 있으니 이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칙천무가 아니겠죠. 칙천무는 국가의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중종을 이름만 왕인 여릉왕으로 강등시키고 예종을 황제에 등극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치챘듯이 칙천무는 황제마저 자신의 손에 쥐락펴락했던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칙천무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양조에서부터 이경업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군은 1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칙천무는 군대도 장악하고 있었기에 30만의 대군을 보내 반란군을 모두 진압하였습니다. 칙천무는 반란을 주도한 세력들을 모두 처형한 뒤 내각을 재개편하였습니다. 이후 예종에게서 황위를 넘겨받은 칙천무는 국호를 주나라로 바꾸며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했던 여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칙천무는 황제가 된 후 밀고 정책을 통해 대신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게 분란을 만들며 신하들을 손아귀에 넣었으며 밀고 한 자는 후한상을 내렸으며 밀고 당한 자는 직접 수사에 엄벌에 처하였으니 신하들은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반란을 우려해 황족인 이씨들을 왕실을 제외하고는 씨가 말랐습니다. 아무리 찍어 누른다고 해서 반란을 잠재울 수는 없겠지요. 중종을 다시 복위시키라는 수차례의 봉기가 있었지만 칙천무는 이미 군부를 장악했기에 손쉽게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궁의 신하들은 숙청 등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반면 백성들은 칙천무에게 열광했습니다. 공포정치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비리가 있는 관리들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통쾌함을 느끼게 하였고 그 시너지 효과로 관리들은 초긴장 상태로 일을 해야 했기에 국정은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칙천무가 즉위하면서 풍요롭고 살만했으며 효율적인 행정의 개편으로 구습을 타파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는 등 혁명에 가까운 정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칙천무가 만든 새로운 부서 중에는 공학부라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공학부는 20대 초반에 젊고 인물이 출중한 남성들을 뽑았는데 이들의 주된 업무는 칙천무의 수발을 들거나 밤에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용도로도 활용했습니다. 이는 양기를 받아 더 건강하게 살려는 웃분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공학부에서 칙천무의 총애를 얻은 인재들은 중앙 전계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이 수천 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살았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황제의 특권이라는 게 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명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칙천무는 청나라 말기의 서태후처럼 젊은 남성과 하룻밤을 지낸 후 죽이는 그런 쓰레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칙천무와 비교되는 서태후는 자신의 야욕과 욕정에만 눈이 멀어 결국 한 나라를 말아먹은 빌런으로 평가되고 있죠. 세월이 흘러 칙천무도 이제는 늙어가고 있으니 다음 황제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할까요?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자신의 가문인 무씨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야 할지 아니면 중종을 다시 복귀시켜 황태후로 남을 것인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칙천무의 세력이 컸다고 해도 무씨 가문이 황제가 되는 것은 많은 대신들이 반대하였고 대신 중 재상이었던 장간지는 신령 정리반을 일으키며 중종을 복귀시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칙천무는 어쩔 수 없이 중종을 다시 복위시켰고 중국 최초로 여성 태상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여성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인지한 칙천무는 예종과 중종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친정인 무씨 일가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이 죽은 뒤에는 황제가 아닌 황후로 불러달라고 말하며 자신이 폐위시킨 왕황후 일가와 소숙비 일가 그리고 장손무기 일가 등 그녀로 인해 핍박받은 많은 대신들의 가문을 복권시키라고 명하는 등 화해의 무드로 전환하였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 철이 드는 건가요? 그리고 자신의 묘비에는 어떤 글도 남기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한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칙천무가 이끌었던 시대의 당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부흥했으며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고 이어지는 당나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칙천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야욕을 위해 자식까지 죽인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의 악녀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한 나라를 개혁해 반석 위에 올린 희대에 뛰어난 군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